진리에 관하여. 나는 진리라는 말을 비교적 일찍 들었다. 아마 그 처음 공로자는 톨스토이였다고 생각한다. 15살 되는 겨울부터 거의 3년 반의 세월을 톨스토이와 더불어 살았다. 따라서 나는 많은 것을 그로부터 배웠다. 그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진리였던 것이다.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진리의 그리움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땅 위의 삶을 끝낼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 나는 지금껏 진정한 의미의 사랑도 시련도 모르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진리라는 애인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진리와 합치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고, 모든 것을 잃어도 갈 곳이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해왔다. 그러므로 시련의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도 좋다는 심정은 모르고 살아왔다. 진리는 여러 이성보다도 귀한 것으로 믿어졌으며, 여성을 알기 전에 진리의 그리움을 먼저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돈과 부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었다. 언제나 가난하게 자랐지만 황금과 부 앞에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은 일은 없었다. 진리라는 그 무엇이 마음에 머물고 있는 동안 돈과 부는 대단치 않은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부보다는 진리를 몇 배나 더 그리워하고 있다. 나는 30이 넘으면서 명예라는 것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했고, 가능만 하다면 명예를 누리고 싶은 생각을 가져본 일이 한두 번 있었다. 그러나 언젠지 모르게 그 생각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역시 진리를 위한 신락 같은 노력이라도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름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마련인 모양이다. 언젠가 나의 모친은 나는 내가 부자가 못 되리라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넌 어려서부터 욕심이 너무 없었으니까 라고 말했다. 나도 모친의 그 뜻을 잘 이해한다. 확실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모친은 나의 누구보다도 강렬한 의욕 한 가지는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 진리에 대한 욕심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은 나의 자랑도 못 되며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아니다. 나는 나와 같은 심정의 것들을 얼마든지 알고 있으며 나보다도 진지하게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선배는 이것이 내가 찾고 있던 진리였구나 하는 무엇에 도달만 한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나의 은사 한 분은 학문과 진리를 위하는 나머지 의식주에는 거의 무관할 정도로 정진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50도 못된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다. 참으로 장한 분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괴테의 어떤 시 가운데 빛나는 별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따라가 보면 점점 더욱 멀어만 진다는 내용의 구절이 있다. 세상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은 없다. 한없이 그립기 때문에 따라가 보면 점점 더 멀어만 지는 것을 어찌하랴. 그렇다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진리는 마치 그런 별 같은 인상이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끝없이 사랑만 하고 한평생을 순례자로 보내는 운명인 것 같다.
마치 모든 철학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톨스토이와 더불어 자라는 동안 나는 진리란 인생의 길인 줄 알았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그리웠고, 톨스토이는 그 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귀족으로 있으면서 농장의 뜻을 둔 이유도 거기에 있었으며, 사회봉사를 강조한 정열도 그 결과였으며, 전쟁을 반대하고 비폭력 운동을 고조한 심정도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톨스토이로 하여금 이러한 운동과 사랑을 재개하게 한 동기는 역시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복음을 신앙적이기보다는 윤리적인 면에서 받아들였으나 그의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논문은 그 뜻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얼마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나는 톨스토이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톨스토이 자신이 진리의 교사이기보다는 진리의 탐구자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일이다. 그 말년의 기록들, 비교적 회의와 불행한 죽음의 사실은 그러한 의심을 더욱 자아내게 해주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자랐다는 사실이다. 가벼운 이상주의, 비판이 없는 낙천주의자로 머무르기에는 나 자신의 지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가혹한 것이었다. 나는 톨스토이보다도 오히려 도스토옙스키를 택했다. 그에게는 톨스토이와 같은 허식이 없다. 주장과 요청을 하지 않는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지면서 그 속에서 참회의 길을 모색해 나간다. 일시적 욕정 때문에 불행을 남겨준 마을 여성을 위하여 존경받고 있는 법관이 결혼을 생각한다는 톨스토이의 도덕적 강요성보다는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을 숨기며 정당화하려 애쓰다 못해 범죄를 고백하는 죄아벌의 주인공이 훨씬 현실적이며 인간적이다. 죽음의 집의 기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남김없이 우리들의 현실이며 진흙탕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구슬들이 모두가 우리들의 심정이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주는 문제들은 한층 더 심각하고 괴로운 것들이었다. 죄와 벌의 주인공도 해결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결론을 지어주지는 않고 있다. 무엇이 참인가? 삶의 뜻은 무엇이며 영원한 것은 어디 있는가? 찾고 또 찾아보지만 찌르의 밤길을 더듬는 길송 같아서 아무것도 걷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도스토옙스키를 통하여 많은 문제를 물려받았다. 비로소 이런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어딘가 해결을 암시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끝없이 멀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런 문제들을 소년기의 과제로 남겨놓은 채 이론적이며 사색하는 과정으로 옮아갔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철학과를 선택했다는 일이며 얼마 후에는 칸트에 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칸트의 중심 과제가 인식론에 있었으며 그가 근대 철학의 유일한 대표자임을 미루어 나도 칸트와 더불어 진리에의 관심을 깊이 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시 칸트의 부딪힘이 없이는 진리를 논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참애의 경건성,
진리를 위한 성실한 노력, 확실할 수 있는 것만을 요청해보는 진지한 태도, 그의 철학이 어렵다지만 이러한 철학을 만들어낸 칸트의 인간됨과 숭고한 정신을 배운다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나는 칸트에게서 우리들의 주장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는 진리는 극히 겸손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둘에 일곱을 더하면 아홉이 되는 것 같이 우리들의 삶, 행동에도 확실한 진리의 표준과 기반이 있어야 함을 수긍했다. 확실한 것이 아니면 참이 못되며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못되면 학문의 지혜가 될 수 없음을 배웠다. 그러고 나니 모든 것을 새삼스러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데카르트적인 회의는 칸트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칸트와 그의 학설을 배웠다. 그러나 진리의 내용, 참의 열매를 칸트에게서 받아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방법과 참회의 태도를 준 것이지 참 그 자체, 참의 내용과 속사를 준 것은 아니었다. 지식은 이렇게 되어서 생깁니다. 이렇게 인식된 것이 아니면 참이랄 수는 없습니다는 교훈은 배웠지만 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생각해보면 칸트는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칸트가 주장하고 요청하는 내용에도 의심과 불만의 요소는 얼마든지 있었다.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제외해 놓았으며 실천적인 진리에 관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진리란 극히 제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톨스토이와 살고 있을 때보다는 몇 배나 불안해졌으며 도스토옙스키의 문제는 염두에 둘 자신조차 없어질 정도로 당황해버렸다. 아인슈타인의 말과 같이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써 얻은 것들의 일부분이 진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넓은 바닷가에서 하나의 모래알을 주운 것 같은 것이었다. 칸트의 뜻을 빈다면 결국은 선천적인 합리성에 해당되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은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비록 합리적인 몇 개의 원리에 도달했다 한들 누가 그것을 삶의 전체적이며 영구한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여름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선생을 통하여 잘 배웠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라는 물속에 들어와 보니 그 이론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칸트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해석들을 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들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 뒤 나는 이전에 읽은 바가 있었던 니체로 다시 돌아가 보았다. 그의 진리의 내용보다는 참에 대한 견해, 진리에 대한 태도에 무엇인가 뜻깊은 바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진 때문이었다. 니체는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의 생각을 근본부터 다르게 본다. 역시 그는 사상가이며 시인다운 절인이었다. 그는 합리의 열매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태도를 비웃어버린다.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되며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가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 사회, 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목적도 아니며 생명 있는 창조력을 가진 무엇도 아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동일화의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편리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덜 들이면서 살아가기 위한 합리화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토끼를 여러 번 보느라면 토끼는 이런 것이라는 한 타입이 생기며 7개의 별을 되풀이해 보는 동안에 국자같이 생긴 북두실성이라는 관념을 가지는 법이다. 그래야 살기에 편리하며 불필요한 정욕을 소모시키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진리로 따진다면 모든 물체는 기하학적으로 환원되며 생활 조건은 논리학적으로 풀려야겠지만 현실은 기하학도 아니며 논리 명제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합리의 꽃이나 열매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는 수목이며 삶을 삶으로 이끌어가는 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되는 본능, 의지, 생의 구체성이 더 중요하다. 진리는 해골의 조직이 아니라 피와 생명을 가진 실체이며 감정, 의지와 무관한 명제가 아니라 호흡과 생활에 관여하는 뜻과 힘이라야 한다. 그가 힘의 의지를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진리는 힘이라는 생각도 있을 법한 일이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때와 장소를 따라 여럿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진리는 둘에 셋을 더하면 5 이외에는 될 수 없다는 식이 아니다. 나는 한때 이러한 니체의 사상에 공명했다. 칸트를 무시하거나 버린 것은 아니지만 니체의 이러한 정신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박력과 뜻이 있다고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생철학의 진리관, 실존적 진리관의 개척자라고 부르고 있다. 확실히 이런 것을 가리켜 주체적인 진리관이라 불러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니체보다도 일찍 이러한 주체적 진리를 강조한 사람이 있었다. 덴마크의 고독한 사상가 키르케고르이다. 그는 합리적인 공식이란 사고방식의 표준이 될 수 있으며 관념적인 이론 체계는 사색의 유희의 산물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는 진리가 못 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마치 백화점 쇼윈도우에 장식해 놓은 견본품 같아서 누구도 사지 않으며 살 필요조차 없다고 말한다. 헤겔의 방대한 철학적 체계는 자랑할 만해도 헤겔 자신은 그 체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체계의 고층 건물을 지어놓은 뒤 헤겔 자신은 그 대문간 옆 수의실이나 개장에 머무는 것 같은 딴살림을 영위하고 있다. 차라리 이러한 사고의 유희를 거듭하기보다는 미적인 예술성이 필요하며 보다 높은 윤리성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참다운 생명의 진리는 없다고 본다. 그 자신의 말을 빈다면 모든 진리는 내면적이며 주체적이다. 그 사람의 소질, 취미, 건강과도 관계가 있으며 생명적 현실을 떠나서는 진리다운 진리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니체는 윤리적 가치의 표준관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진리의 바탕을 바꾸어 놓았으며 키르케고르는 이론에서 윤리, 합리에서 주체의 진리관을 확립시켜준 셈이었다. 절대적인 진리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힘과 구체성을 지니지 못한 진리는 배척당하는 위치로까지 전개된 감이 있다. 그러나 진리는 원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도 아니며 주장하는 대로 형성되는 바도 아니다. 그들이 진리관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진리의 상대적 의의를 높여는 주었으나 그들의 뜻에 만족하면 된다는 증거나 확실성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진리의 길은 아직도 멀었는가 하면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또 한 갈래의 진리로 안내받은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생각과 독서가 여기까지 미친 뒤 나는 진리를 소유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어느 사이엔가 버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침에 도를 알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던 공자의 말씀과도 통하는 뜻이었으며 애써 진리의 부스러기를 얻을 수는 있으나 만족과 절대적인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던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 나는 남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을 진리로 삼고 있으며 그들의 진리관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살펴보는 진리관의 방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현실적 결과를 존중시하는 실용주의자들은 열매 많은 것은 곧 진리라고 말한다. 그 열매도 경험과 실제에 호소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은 이 진리관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학문과 사상을 많이 만들어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며 편리한 결실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진리이지 다른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같은 물건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용도가 다르며 따라서 진리의 적도가 달라진다. 일정한 원리,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항상 변하며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과 더불어 변해갈 뿐이다. 니체나 키르케고르의 뒤를 계승하고 있는 생철학, 특히 실존주의자들은 또 다른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진리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있는 것을 그대로 밝혀내자는 것이다. 존재를 존재하는 그대로 해명해내서 숨겨진 것이 없도록 가리워진 부분이 없도록 밝혀놓으면 된다고 한다. 요사이, 하이데거 등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다. 증명보다는 해석이 필요하며 논리보다는 현상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밝혀놓자니 어려움은 거기에 있다. 그 해석의 방법도 수없이 많으며 내용을 위한 분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은 묻고 대답하는 동안에 진리의 길은 황혼 속에 잠겨만 가는 실정이다. 요사이는 분석 철학자들이 새로운 진리관과 진리의 자신을 가지고 등단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칸트의 현대화와 비슷하다고 할까? 진리는 확실한 것이라야 한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좁은 지성의 합리성이나 이론적인 증명에만 붙잡혀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그 실증성이다. 실증적인 것이 진리의 표준이기 때문에 항상 보다 확실한 것을 찾아야 하며 확률의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진리에 가까우며 가능만 하다면 논리적인 명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진리란 모두가 언어를 통하여 나타나며 말은 주어진 논리적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논리적 구조와 형식만 연구해내고
모든 명제를 거기에 적용시킨다면 그것이 곧 진리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일부의 분석 철학자들이 언어와 논리적 구조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과 내용이 어떻게 논리적 형식과 일치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요사이는 점점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현대판의 진리관이라 해도 그것에 만족할 수도 없으며 나는 이미 진리의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자인자족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차라리 옛날에는 진리라는 생명 있는 유기체를 놓고 그 내용과 형태를 연구하는 실정이었는데 최근은 그 유기체를 죽여놓고 그 시체의 일부분씩을 열심히 검토해보는 실정과 비슷한 느낌이다. 진리의 길은 너무나 멀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갈림길이 우리를 미궁으로 이끌어가 버린다. 하나의 진리를 찾던 때는 차라리 행복스러웠다. 오늘은 그 하나의 진리를 위한 그림자마저 확실치 않은 때가 있다. 이런 생각과 사실들에 부딪혀 오는 동안 몇 해 전부터는 다음과 같은 막연한 생각에 머물러 보고 있다. 진리의 대표적인 한 형태와 부분은 자연에 속한 것이다. 모든 자연과학의 진리가 거기에 속하며 자연의 법칙을 이론화한 모든 것이 그 카테고리 안에 머물게 된다. 역학, 물리학, 화학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유기체인 생명현상, 그에 따르는 온갖 법칙이 이 자연적 진리에 속한다. 이때의 진리는 법칙성이며 법칙은 모든 관찰과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적 사실을 사실대로 법칙에 따라 밝히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의 법칙을 떠난 법칙과 원리대로만 취급하는 학문이 수학, 기하학 같은 형식의 학문이다. 그것들은 합리적인 원리에 맞아야 하며 이론적인 증명이 성립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에는 고정된 답이 있어야 하며 원리와 법칙은 현실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진리는 자연적 사실보다 정신적 사실에 있다. 정신적 사실은 그 사실 자체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그 사실의 의미와 내용과 가치를 찾아야 하니 더욱 곤란하다. 번개가 번쩍이고 뇌성이 들린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빛이 났으며 그 소리가 무슨 뜻을 가진다는 법은 없다. 자연적 사실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끝나는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이 소리를 지르고 어떤 곳으로 다른 줄쳐 갔다. 거기에는 사실에 따르는 의미, 목적, 가치가 동반한다. 정신적 사실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신적 사실은 반드시 그 사실의 내용과 의미가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그때의 의미는 결코 하나가 아니며 객관적인 유일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신과학의 어려움, 철학적 진리의 난관은 여기에 있다. 7에 2를 더하면 9라는 하나의 답은 엄연하지만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물었을 때는 하나의 답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사실을 초월한 인간적 존재 그 자체를 물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삶의 목적을 물으며 인간의 운명을 물으며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묻는다면
무엇으로 대답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자연 법칙도 아니며 수학의 방정식도 아니다. 정신적 사실을 미루어 대답한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포기할 수도 없으며 언제까지나 판단을 보류해 둘 수도 없다. 사실은 이 인간적 존재의 본질적인 해결이 주어져야 어떻게 살며 무엇이 가치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함이 알려진다. 톨스토이도 도스토옙스키도 지혜로운 괴테까지도 몰랐을 문제가 여기에 있다. M. 실러는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사실과 유용성을 위한 과학적 진리, 교양과 본질을 목적 삼는 철학적 진리, 인간의 형이상학을 취급하는 종교적 진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과학의 진리는 과학자들에게로 가자. 뉴턴, 아인슈타인 등등의 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의 분야에 속한 진리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사실의 진리는 그 내용과 의미를 가장 타당성 있게 해명해주는 철학자들에게로 가자. 칸트도 그 한 사람일 것이며 니체도 그 일부분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위하여서는 그 방면의 스승들을 찾아가자. 석가도 그 한 면을 밝혀주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해 주었다. 만일 그들의 뜻이 참이라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고 일하는 동안에 그것이 변함을 초월한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직 문제는 과학적 진리가 실험이나 논증에서 확립되며 정신적 진리는 일반적 이론과 타당성에서 보증될 수 있어도 인간적 근원의 진리는 믿음과 실천에서 확증되어야만 한다. 진리의 어려움도 여기에 있으나 한평생을 찾아다녀도 다 찾지 못하게 되는 괴로움과 안타까움도 여기에 있다.